7번째 글입니다. 숙박소를 출발하던 중 호송대 장교와 제수들이 어린아이 때문에 충돌한 날, 여인 속에서 묵은 네롤루도프는 늦잠을 잔 데다 현청 소재지에서 붙여야 할 편지를 쓰느라 오랫동안 지체한 탓에 평소보다 늦게 출발했으며, 전에도 종종 그랬듯 이동 중인 죄수 무리를 따라잡지 못하고 땅거미가 질 무렵에야 간이 숙박소 부근의 마을에 도착했다. 목덜미가 아주 두껍고 흰 뚱뚱한 중년 과부가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젖어 몸을 말린 후 네올리도프는 많은 잇콩과 그림으로 장식된 깨끗한 방에서 차를 충분히 마시고 장교에게 면회 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서둘러 숙박소로 향했다. 이전의 숙박소 6곳에서 네올리도프는 장교들 중 어느 누구의 허락도 받지 못했다. 장교들은 여러 차례 교체되었지만 다들 한결같이 네올리도프가 숙박소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주일 넘게 카츄샤를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엄격해진 것은 형무 관계자인 고위 관료가 그 길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 관료가 숙박소를 둘러보지 않고 지나쳐 버렸기 때문에 네올리도프는 오전에 죄수 무리를 인계받은 호송대 장교가 예전 장교들처럼 죄수들과의 면회를 허가해 주리라 기대했다. 여인숙 주인은 네올리도프에게 마을 끝에 위치한 간이 숙박소까지 타란타스로 타고 가라고 권했지만 네올리도프는 걸어가기로 했다. 영웅 스사시의 용사처럼 어깨가 떡 부러진 젊은 일꾼이 길 안내를 자청했다. 강한 향의 타르를 까칠한 아주 커다란 부츠를 신고 있었다. 하늘에서 안개비가 내렸다. 주위가 어찌나 어두웠던지 창문 밖으로 빛이 새어나오지 않는 곳에서는 젊은이가 세 발짝 정도만 걸음을 옮겨도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저 질퍽한 깊은 진창 속에서 부츠가 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교회 앞 광장과 주택들의 창문이 환하게 빛나는 기다란 거리를 지난 후 네올리도프는 안내자를 뒤따라 마을 끝의 완전한 어둠 속으로 나섰다. 그러나 곧 이 어둠 속에서도 안개 사이로 흩어지는 불빛이 보였다. 숙박소 주위에서 타오르는 등불이었다. 불꽃이 불그레한 반점들이 점점 더 커지고 환해졌다. 울타리의 말뚝들, 움직이는 초병의 검은 형상,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를 칠한 기둥, 초소 등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해 초병이 평소처럼 소리쳐 불렀다. 거기 누굽니까? 그리고 그들이 낯선 사람임을 알자 담장 옆에서 기다리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려 들 만큼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네올리도프의 안내자는 초병의 엄격함에 당황하지 않았다. 어이 젊은이, 뭘 그렇게 화를 내? 그가 초병에게 말했다. 상관에게 말 좀 넣어줘. 우리는 여기서 기다릴게. 초병은 아무 대꾸도 없이 쪽문을 향해 먹으라고 외쳤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어깨가 넓은 젊은이가 등불 아래에서 네올리도프의 부츠에 달라붙은 진흙을 나무 조각으로 떼어주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말뚝 울타리 너머에서 남자들과 여자들이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다. 3분쯤 지나 쇳소리가 들리더니 쪽문이 열리고 어둠으로부터 외투를 어깨에 걸친 상관이 등불의 빛 속으로 나와 무슨 용무인지 물었다. 네올리도프가 미리 짧은 문구를 적어둔 명함을 건네며 그것을 장교에게 전해달라고 청했다. 개인적인 용무 때문에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상관은 초병보다 덜 엄했지만 그 대신 호기심이 강했다. 그는 네올리도프가 무슨 일로 장교를 봐야겠다는 것인지, 네올리도프가 누구인지 어떻게든 알아내려 했다. 아마도 전리품이 생길 것을 직감해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듯했다. 네올리도프는 특별한 용건 때문에 왔으며 나중에 사의를 표하겠다고 말한 후 쪽지를 장교에게 건네달라고 부탁했다. 상관은 쪽지를 받아들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가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쪽문에서 쇳소리가 났고 그곳으로부터 바구니와 항아리와 자루를 든 여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독특한 시베리아 방언으로 카랑카랑하게 수다를 떨면서 문지방을 넘었다. 다들 시골풍이 아닌 도예지풍으로 코트나 털 외투를 입고 있었다. 치맛자락을 높게 허리춤에 쑤셔넣고 머리를 숄로 감싼 차림이었다. 그들은 불빛에 비친 네올리도프와 안내자를 호기심 어린 눈길로 쳐다보았다. 한 여자가 어깨가 넓은 젊은이와 만난 것이 기뻤는지 그를 보자마자 다정하게 시베리아식 욕설을 짓기렸다. 빌어먹을 여기서 뭐하냐? 그녀가 그에게 건넸다. 여기 이 신사분께 길을 안내하고 있지. 젊은이가 대답했다.
넌 뭘 나르고 있어? 우유하고 치즈야. 내일 아침에 또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어. 자고 가라고 붙잡지는 않았나 보지? 젊은이가 말했다. 혓바닥 조심해. 뻥쟁이 같으니. 그러니까 깔깔거리며 소리쳤다. 마을까지 같이 가. 우리를 데려다 줘. 안내자는 여자들뿐 아니라 초병도 웃음을 터뜨릴 법한 말을 그녀에게 더 건네고는 네올리도프를 돌아보았다. 어때요? 혼자서 찾아가시겠습니까?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겠어요? 찾아가겠습니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나친 뒤 2층 집에서 오른쪽으로 두 번째 건물입니다. 자, 여기 지팡이를 들이죠. 그가 지금까지 손에 쥐고 온 자기 키보다 큰 막대기를 네올리도프에게 넘기며 말하고는 커다란 부츠를 철벅거리며 여자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여자들의 목소리와 뒤엉킨 그의 목소리가 여전히 안개 속에서 들려왔다. 그때 쪽문이 다시 철컹거렸다. 상관이 나와 네올리도프를 부르더니 장교에게 안내하겠다며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다. 여덟 번째 글입니다. 강의를 하고 와서 목이 말랐어. 간이 숙박소의 배치는 시베리아 가도에 있는 여느 숙박소와 똑같았다. 뾰족한 통나무 말뚝에 둘러싸인 앞마당에 단층 주택이 세 채 자리하고 있었다. 격자무늬 창이 있는 가장 큰 주택에는 죄수들이, 또 다른 주택에는 호송병 부대가, 또 다른 주택에는 장교와 사무원이 묵었다. 지금 세 채의 주택들에서 전부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 특히 이곳에서 그 불빛들은 환한 벽돌 안에 무언가 멋지고 안락한 것이 있는 양 허황된 기대를 품게 했다. 주택들의 형광 계단 앞에 등불들이 켜져 있었고 벽 주변에도 5개의 등불들이 앞마당을 비추며 타올랐다. 부사관이 가장 작은 주택의 형광 계단 쪽으로 난 판자를 따라 네올리도프를 안내했다. 세 계단을 오른 그는 작은 램프가 켜지고 가스 냄새가 풍기는 대기실로 네올리도프를 먼저 들여보냈다. 배지가 옆에서 거친 루바시카와 넥타이와 검은 바지를 입은 병사가 한쪽 발에 목 부분이 노란 부츠를 신은 채 몸을 반으로 꺾고서 다른 쪽 부츠의 목 부분으로 바람을 일으켜 사모바르 안의 숯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네올리도프를 본 병사가 사모바르를 내버려 둔 채 네올리도프의 가죽 코트를 벗겨주고는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오셨습니다, 장교님. 그래, 들어오시라고 해. 성남 목소리가 들렸다.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병사는 이렇게 말하고 이내 다시 사모바르에 매달렸다. 천장에 매달린 램프가 빛을 비추는 두 번째 방에는 식사하고 남은 음식물과 병 2개가 놓인 탁자 너머에 금발의 큼직한 콧수염을 기르고 얼굴이 매우 붉은 장교가 넓은 가슴과 어깨를 오스트리아 풍의 상의로 감싸고 앉아 있었다. 따뜻한 방에는 담배 냄새 외에도 싸구려 향수의 강렬한 냄새가 진동했다. 네올리도프를 본 장교는 약간 몸을 일으키고서 조롱과 경멸이 뒤섞인 듯한 눈길로 그를 응시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문을 향해 소리쳤다. 베르노프, 도대체 사모바르는 언제쯤 가져올 거야? 즉시 가겠습니다. 네 놈이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즉시라는 걸 줘보랴? 장교가 눈을 번뜩이며 소리쳤다. 갑니다. 병사가 큰 소리를 치면서 사모바르를 들고 들어왔다. 네올리도프는 병사가 사모바르를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렸다. 갈로 열고 장교는 마치 어디를 맞출지 조준이라도 하듯 아기가 깃든 작은 눈으로 병사를 쫓았다. 사모바르가 준비되자 장교는 차를 끓였다. 그리고 여행용 식료품 가방에서 꼬냑이 든 사각뿔 모양의 유리병과 알베르트 비스켓을 꺼냈다. 탁자부 위에 이 모든 것을 널어놓은 후 그가 다시 네올리도프를 돌아봤다. 그런데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여자 죄수 한 명과 면회를 하고 싶습니다. 네올리도프가 선체로 말했다. 정치범인가요? 그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장교가 말했다. 그 여자는 정치범이 아닙니다.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부디 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교가 말했다. 네올리도프가 앉았다. 그녀는 정치범이 아닙니다. 네올리도프가 거듭 말했다. 하지만 내 요청으로 최고 책임자로부터 정치범들과 함께 이동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압니다. 장교가 끼어들었다. 몸집이 작고 머리칼이 검은 여자죠? 뭐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담배를 피우시겠습니까? 그는 네올리도프 쪽으로 담배 케이스를 밀고 나서 컵 2개의 차를 조심스럽게 따라 그중 하나를 네올리도프에게 밀어보냈다. 드시죠? 그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면회를 하고 싶은데.
밤은 깁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제가 그녀를 당신에게 보내라고 지시하겠습니다. 그녀를 부르지 말고 날 숙소에 들여보내주면 안 될까요? 네올리도프가 물었다. 정치범 숙소로요? 법에 어긋납니다. 난 몇 번 허락을 받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입니까? 내가 그녀를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녀는 몸수색을 받을 테니까요. 장교는 말을 건네고 불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다면 나도 몸수색을 하시죠. 뭐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장교는 마개를 열어 유리병을 네올리도프의 컵에 가져가며 말했다. 좀 드릴까요? 뭐 좋을 대로 하십시오. 여기 시베리아에서 살다 보면 교양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우리 업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서글픈 일이거든요. 다른 일에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정말 힘들답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이런 통념이 있지요. 호송대 장교는 거칠고 교양 없는 인간이라는 통념 말입니다. 그 인간이 전혀 다른 일을 위해 태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아요. 네올리도프는 이 장교의 붉은 얼굴, 향수, 반지, 특히 불쾌한 웃음소리에 심한 거부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 여정 내내 그랬듯 오늘도 그는 진지하고 신중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경솔하고 업신여기는 듯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 스스로 이런 태도에 대해 표현한 것처럼 누구하고든 반드시 온 힘을 다해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장교의 말을 다 들은 후 네올리도프는 장교의 정신 상태에 대해 그가 관할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연민으로 괴로워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의 직무 안에서도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주면서 위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했다. 무슨 고통이요? 그들은 그런 사람들인걸요. 그들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도 됩니까?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그들도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아요. 무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온갖 사람이 있지요. 당연히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절 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난 내 힘이 닿는 경우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괴로운 편이 더 나아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작은 일만 있어도 당장 규정대로 처리합니다. 심지어 총살도 하죠. 하지만 난 그들을 동정합니다. 차를 더 드릴까요? 드시죠. 그가 차를 더 따르며 말했다. 당신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여자는 대체 어떤 여자입니까? 그가 물었다. 불행한 여자입니다. 유곽에 흘러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독살이라는 누명을 쓰게 됐죠. 하지만 아주 좋은 여자입니다.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장교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네, 종종 있는 일이죠. 가잔에 살던 엠마라는 여자에 대해 이야기해드리죠. 헝가리 태생의 정말로 페르시아인 같은 눈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는 그 추억에 미소를 억누르지 못하고 말을 계속했다. 어찌나 멋진지 백작 부인이라고 해도 좋을. 네올리도프는 장교의 말을 가로막고 조금 전의 화제로 돌아갔다. 그들이 당신의 관할 아래 있는 한 당신이 그들의 처지를 좀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당신은 큰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올리도프는 외국인이나 아이들을 대하듯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발음하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장교는 반짝이는 눈으로 네올리도프를 쳐다보았다. 페르시아인의 눈동자를 지닌 헝가리 여자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기 위해 네올리도프가 말을 끝내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듯 했다. 그 헝가리 여자가 상상 속에 생생하게 떠올라 그의 모든 주의를 삼켜버린 게 분명했다. 네, 그렇죠. 정말 그렇게 했군요. 그가 말했다. 나도 그들에게 동정을 느낍니다. 다만 그 엠마라는 여자에 대해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쨌느냐 하면 난 그 여자에 관심 없습니다.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솔직히 말하죠. 나 자신도 예전에는 다른 인간이었지만 이제 여자에 대한 그런 태도를 정오합니다. 장교는 놀란 표정으로 네올리도프를 쳐다보았다. 차 한 잔 더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가 말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베르노프, 장교가 소리쳤다. 이 신사분을 발루코프에게 안내해드려 정치범들 전용 감방에 들여보내드리라고 말해. 이분은 거기에 저못때까지 계셔도 돼. 이렇게 되는군요. 9번째 글입니다. 네올리도프는 전령변의 안내를 받아 붉은 등불이 어슴푸레하게 비추는 어둑한 앞마당으로 다시 나왔다. 어디로 갑니까? 마주친 호송병이 네올리도프를 안내하는 전령병에게 물었다. 전용 감방으로 갑니다. 오실이요. 여기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저쪽 현관계단을 통해 가야 합니다. 왜 잠겨 있습니까?
상관이 문을 잠그고 마을로 가버렸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시죠. 병사는 네올리도프를 다른 현관 계단으로 안내하기 위해 판자를 따라 다른 입구로 다가갔다. 앞마당에 들어서다 마치 분봉을 준비하는 실한 불통처럼 내부에서 웅성대는 목소리와 움직이는 소리들이 들렸다. 그러나 네올리도프가 가까이 다가서면서 문이 열린 순간 그 웅성거리는 소리는 한층 커지며 서로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고 웃어대는 소리로 바뀌었다. 쇠사슬이 철컹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익히 아는 배설물과 탈의 불쾌한 냄새가 풍겼다. 그 두 가지 인상, 즉 쇠사슬 소리와 뒤섞인 사람들이 웅성대는 목소리와 그 끔찍한 냄새는 네올리도프에게 언제나 정신적 구토감이라고 할 만한 하나의 괴로운 감각으로 합쳐졌고 정신적 구토감은 육체적 구토감으로 전이했다. 그리고 두 감각은 함께 뒤섞이며 서로를 한층 강렬하게 만들었다. 네올리도프가 간이 숙박소의 현관, 이거 파라하라고 불리는 커다란 나무통에서 그런가 봐. 지독한 악취가 풍겼다. 간이 숙박소의 현관으로 들어서다 처음 본 것은 나무통 가장자리에 걸터앉은 여자였다. 그 맞은편에는 삭바람 머리에 벌린처럼 납작한 모자를 옆으로 삐뚤음하게 쓴 남자가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네올리도프를 본 남자 죄수가 한쪽 눈을 찡긋하며 말했다. 자르도 물을 막지는 못하는 법이지. 여자는 할라트 자락을 내리고 눈을 내리깔았다. 현관에서부터 복도가 뻗어 있었고 방문들이 복도를 향해 열려 있었다. 첫 번째는 가족용 방이었고 그 다음은 독신자용 방이었으며 복도 끝에 정치분들을 위한 작은 방이 2개 있었다. 수용 가능 규모가 150명인 간이 숙박소 건물에 450명을 집어넣은 탓에 공간이 너무 비좁아 방에 자리를 잡지 못한 죄수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닥에 앉거나 누웠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빈 주전자나 끓는 물을 가득 채운 주전자를 들고 이리저리 오갔다. 그 사람들 틈에 타라스도 있었다. 그가 네올리도프에게 다가와 다정히 인사를 건넸다. 타라스의 선한 얼굴은 콧잔등과 눈 밑의 푸르쭉쭉한 멍자국으로 흉해 보였다. 무슨 일이야? 네올리도프가 물었다. 그럴 일이 있었습니다. 타라스가 씩 웃으며 말했다. 늘 싸우는 걸요. 호성병이 경멸하듯 말했다. 여자 때문이죠. 타라스를 뒤따라온 남자 죄수가 덧붙여 말했다. 눈먼 베치카와 맞붙어 싸웠어요. 그런데 페도시아는 어때? 네올리도프가 물었다. 괜찮아요. 건강합니다. 마침 페도시아에게 차를 우릴 뜨거운 물을 가져가는 중입니다. 타라스는 이렇게 말하고 가족용 방으로 들어갔다. 네올리도프는 문을 헐기 쳐다보았다. 방은 침상 위이든 아래든 남자와 여자들로 꽉 차 있었다. 말리던 젖은 옷가지에서 올라오는 김이 방에 가득 어리고 여자들의 고함 소리가 그칠 새 없이 들렸다. 다음 문은 독신자용 방이었다. 그 방은 더 붐볐다. 심지어 문지방에도 복도에도 젖은 옷가지를 입고서 떠들썩하게 무언가를 나누거나 결정하는 무리들이 서 있었다. 죄수들이 미리 가불하거나 전표를 걸고, 이 전표는 트럼프 카드로 받은 전표랍니다. 전표를 걸고 내기하느라 받기도 전에 써버린 급부금을 방장이 도박장을 운영하는 죄수에게 지급하는 중이라고 여기서 도박을 하네. 호송병이 네올리도프에게 설명했다. 부사관과 신사를 보자 근처에 섰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는 지나가는 이들을 부르퉁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네올리도프는 돈을 나누는 사람들 중에서 앞면에 있는 징역수 표도로프와 그가 늘 데리고 다니는 젊은이를 알아보았다. 얽은 자국이 있고 코가 없는 혐오스러운 불황자도 발견했다. 시베리아의 타이가에서 탈주하는 동안 동료를 죽이고 그 고기를 먹으며 버텼다는 소문으로 유명한 남자였다. 한쪽 어깨에 젖은 할라트를 걸치고 복도에 선 불황자는 길을 비켜주지 않고 조롱하듯 뻔뻔스럽게 네올리도프를 쳐다보고 있었다. 네올리도프는 그를 피해 지나갔다. 네올리도프는 그런 광경에 너무도 익숙했다. 지난 석 달 동안 똑같은 400명의 형사범들을 온갖 다양한 상황에서 숱하게 보았다. 무더위 속에서도 죄수들이 족쇄를 끌면서 일으키는 구름 같은 먼지 속에서도 보았다. 길에서 휴식하는 모습도, 따뜻한 시기에 간이 숙박소 앞마당에서 노골적으로 음탕한 짓을 벌이는 끔찍한 장면도 보았다. 그래도 그들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지금처럼 그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고 그들 앞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이라는 괴로운 감정을 맛보았다. 가장 괴로운 것은 수치심과 죄책감이라는 이 감정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혐오감과 공포감이 뒤섞여 있다는 점이었다.
그들이 처한 그런 상황에 있다 보면 그들처럼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그들에 대한 혐오감을 억누르기 힘들었다. 저놈들은 좋겠다. 기생충 같은 놈들. 정치범 방으로 다가가는데 네올루도프의 귀에 말소리가 들렸다. 저 악마 같은 놈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겠지? 아마 배도 아프지 않을걸? 누군가의 목신 소리가 불쾌한 욕설을 덧붙이며 말했다. 저기에 찬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네. 10번째 글입니다. 참 열악하네 환경이. 독신자 방을 지나치다 네올루도프를 안내하던 부사관이 점호전에 데리러 오겠다고 말하고는 되돌아갔다. 부사관의 자리를 뜨자마자 한 죄수가 족쇄를 손에 쥔 채 맨발을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불쾌하고 시큼한 땀 냄새를 확 풍기며 네올루도프에게로 가까이 다가와 은밀하게 속삭였다. 도와주십시오, 나으리. 저들이 젊은이 한 명을 완전히 엮었습니다. 계속 술을 먹였거든요. 오늘 점호에서 젊은이가 자기 이름을 카르마노프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죽일 거예요. 죄수가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하고는 곧 네올루도프의 곁을 떠났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았다. 징역수 카르마노프가 자신과 얼굴이 비슷한 젊은 유영수에게 이름을 바꾸자고 꼬드겼다. 징역수인 자신은 유영지로 떠나고 젊은이가 자기 대신 강제 노역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조금 전에 그 죄수가 일주일 전에 이 신분 교환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네올루도프는 이미 그 일에 대해 알고 있었다. 네올루도프는 상황을 이해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겠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네올루도프는 예카체린부르크에서 이 죄수를 처음 알게 됐다. 아내가 자기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네올루도프에게 청혼을 했던 것이다. 네올루도프는 그가 저지른 행동에 깜짝 놀랐다. 그는 중키에 지극히 평범한 농민 모습을 한 30살가량의 남자였는데 강도살인 미술죄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름은 마카르 첵킨이었다. 그의 범죄는 매우 기이했다. 그 스스로 네올루도프에게 말했듯이 그 범죄는 자신이 아니라 그자, 즉 악마의 소행이었다. 그가 이야기하길 한 여행자가 마카르의 아버지를 찾아와 40베르스타 떨어진 마을로 가기 위해 2루블의 썰매를 빌렸다. 아버지는 마카르에게 여행자를 데려다 주도록 했다. 마카르는 썰매에 말을 메고 옷을 입은 후 여행자와 함께 차를 마셨다. 차를 마시는 동안 여행자가 이야기하길 모스크바에서 번 500루블을 지참하고 결혼을 하러 가는 길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마카르는 앞마당으로 나가서 썰매 안의 집단 밑에 도끼를 가져다 놨다. 제가 도끼를 왜 가져갔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도끼를 가져가? 라는 목소리가 들려서 도끼를 가져갔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들려서 그랬다. 우리는 썰매에 올랐다 출발했죠. 함께 가는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이 점점 가까워지고 6베르스타 정도 남았을 때입니다. 셰길에서 대로로 이어진 길이 오르막이었습니다. 제가 썰매에서 내려 뒤쪽으로 가는데 그자가 소곤거렸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오르막을 다 오르면 대로변을 따라 사람들을 만나잖아. 거기에 마을이 있어. 저 남자는 돈을 가지고 떠날 거야. 만약 할 생각이 있다면 때는 지금이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전 집단을 정돈하는 척 썰매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도끼가 제 손에 뛰어드는 것 같더군요. 그 남자를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그가 말했습니다. 전 도끼를 들어 그를 세게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놀림이 빠른 남자가 썰매에서 뛰어내려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짓이야 이 나쁜 자식. 그 남자는 저를 눈 위에 넘어뜨렸습니다. 전 맞붙어 싸우려 하지 않고 순순히 굴복했습니다. 남자는 제 손을 허리띠로 묶은 후 썰매 안에 내동댕이 쳤죠. 전 곧장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죠. 재판을 받았고요. 마을 공동체는 제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점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의 주인 부부도 좋은 말을 해 주었고요. 하지만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었습니다. 마카르가 말했다. 그래서 4년형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지금 바로 이 남자가 고장 사람을 구하고 싶은 마음에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네올루도프에게 죄수의 비밀을 전하고 있었다.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알려지기만 해도 그는 틀림없이 교살되고 말 것이다. 11번째 글입니다. 정치범들의 숙소는 작은 방 2개로 이루어졌고 문들은 칸막이로 막은 복도 쪽에 나 있었다. 칸막이 안쪽으로 들어선 네올루도프는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시몬 손이었다.
타오르는 불의 열기 때문에 덜컥덜컥 떨리며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빼치카 뚜껑 앞에 그가 재킷 차림으로 소나무 장작개비를 손에 쥐고서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네올리도프를 보자 그는 여전히 쭈그린 채로 처진 눈썹 밑에서 그를 올려다보며 한 손을 내밀었다. 와주셔서 기쁩니다. 당신을 꼭 만나야 했습니다. 그가 네올리도프의 눈을 똑바로 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네올리도프가 물었다. 나중에요. 지금은 바빴어요. 그러더니 시몬소는 다시 배치가에 매달렸다. 그는 자신의 독자적인 이론에 따라 열 에너지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불을 지피는 중이었다. 네올리도프가 첫 번째 문으로 지나가려는데 다른 문에서 마슬로바가 허리를 굽힌 채 손에 빗자루를 들고 나왔다. 그녀는 커다란 먼지 더미를 배치가 쪽으로 쓸고 있었다. 하얀 재킷을 입고 긴 양말을 신고 치맛자락을 허리띠에 쑤셔 넣은 차림이었다. 먼지 때문에 하얀 머리 수건을 눈썹까지 내려오도록 여몄다. 네올리도프를 본 그녀가 허리를 펴더니 발걸에 물든 생기 넘치는 얼굴로 빗자루를 내려놓고는 치맛자락에 두 손을 닫고 그 앞에 똑바로 섰다. 숙소를 청소하나 보죠? 네올리도프가 한 손을 내밀며 말했다. 네, 제가 옛날에 하던 일이죠.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쌩긋 웃었다. 상상도 못할 만큼 더러워요. 우리가 계속 치우고 있죠. 어때요? 모포가 말랐나요? 그녀가 시몬손을 돌아봤다. 그이요. 시몬손이 어떤 특별한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네올리도프는 그 눈길에 깜짝 놀랐다. 그럼 나중에 모포를 가지러 올게요. 말릴 외주도 가져오고요. 우리 사람들은 전부 저기 있어요. 멀리 떨어진 문으로 나가던 그녀가 가까운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네올리도프는 문을 열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침상 위에 나지막하게 놓인 작은 금속 램프가 희미하게 빛을 비추고 있었다. 방 안은 추웠으며 부유하는 먼지와 습기와 담배 냄새가 풍겼다. 양철 램프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환하게 비추었지만 침상은 그늘에 덮였고 벽 위로 검은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배급 담당이어서 끓는 물과 식당을 가지러 간 두 남자를 제외하고 전부 작은 방에 모여 있었다. 그곳에 네올리도프가 아는 나이 지긋한 베라 예프레모브나가 있었다. 회색 재킷을 입고 짧은 머리를 한 그녀는 전보다 한층 여위고 누렇게 떴으며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어리고 이마에 핏줄이 붉어졌다. 그녀는 담배를 흩어놓은 신문지 앞에 앉아 발작적인 손놀림으로 굴련을 말고 있었다. 네올리도프가 가장 좋아하는 정치범 여성들 가운데 한 명인 에밀리아 란체바도 거기에 있었다. 방 살림을 맡은 그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한 조건에서도 자기 일에 여성의 능숙한 손길이 관리하는 집 같은 매력적인 느낌을 더했다. 그녀는 램프 옆에 앉아 소매자락을 걸어붙인 채 햇빛에 단 아름답고 민첩한 손으로 손잡이 달린 컵과 찻잔을 닦아 침상 위에 펼쳐둔 천 위에 늘어놓고 있었다. 란체바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젊은 여자였는데 표정이 지적이고 온화했다. 미소를 지을 때는 갑자기 명랑하고 활기차고 매력적으로 변하는 것이 그 얼굴의 특징이었다. 그녀는 지금 그런 미소로 네올리도프를 맞이했다. 우리는 당신이 이미 러시아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멀리 그늘진 구석에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있었다. 금발의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여자아이는 어린아이 특유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무슨 말을 끊임없이 옹알거렸다. 당신이 와주다니 정말 좋네요. 카차는 봤어요? 그녀가 네올리도프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이렇듯 손님이 찾아왔답니다. 그녀가 여자아이를 가리켰다. 그 자리에 아나톨리 크릴초프도 있었다. 깡마르고 창백한 그가 멀리 떨어진 구석의 침상에서 펠트 부츠를 신은 두 팔을 허벅지 아래 쑤셔넣고 반외투의 소매 속으로 두 손을 넣은 채 등을 구부리고서 덜덜 떨며 열에 들뜬 눈으로 네올리도프를 쳐다보았다. 네올리도프는 그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그런데 문 오른쪽에 안경을 쓴 불구레한 곱슬머리 남자가 고무재킷 차림으로 앉아서 자루 속에 든 무언가를 살펴보며 근사한 미소를 띤 그라베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사람은 유명한 혁명가인 노보드보로프였다. 네올리도프는 황급히 인사를 건넸다. 네올리도프가 특히 서둘러 그렇게 한 것은 이 모든 정치분들 가운데 그가 좋아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남자였기 때문이다. 노보드보로프는 네올리도프를 향해 안경 너머로 하늘색 눈동자를 번뜩이며 얼굴을 찌푸린 채 조봇한 손을 내밀었다. 어때요? 여행은 즐거우신가요?
그가 비아냥거리는 듯한 투로 말했다. 네,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올리도프는 빈정거림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 말을 친절로 받아들이는 척하며 대답하고는 크릴초프에게 다가갔다. 네올리도프는 겉으로 무심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노보드보로프에 대해 결코 태연할 수 없었다. 노보드보로프의 그 말, 불쾌한 말과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역력한 기색이 네올리도프의 부드러운 기분을 깨뜨렸다. 그래서 그는 우울하고 서글픈 기분에 잠겼다. 어때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그가 크릴초프의 바들바들 떨리는 차가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뭐 괜찮습니다. 다만 몸이 따뜻해지지 않네요. 흠뻑 젖어서 말이죠. 크릴초프가 반외투의 소매 속으로 황급히 손을 감추며 말했다. 그리고 이곳은 굉장히 추워요. 봐요. 저기 창문들이 깨졌죠? 그는 격자 창살 넘어 두 곳이 깨진 유리창을 가리켰다. 당신은 어때요? 왜 그동안 보이지 않았습니까?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당국이 아주 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장교가 관대하더군요. 뭐? 정말? 관대하죠. 크릴초프가 말했다. 마시아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아침에 무슨 짓을 했는지요. 마리아 파블로바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아침에 간이 숙박소를 출발할 때 여자아이에게 일어난 일을 들려주었다. 집단 항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베라 예프레모브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는 동시에 이 사람 저 사람의 얼굴을 두려움과 망설임이 뒤섞인 눈길로 번갈아 쳐다보았다. 블라지미르가 항의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항의하자는 거야? 크릴초프가 짜증난 표정으로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베라 예프레모브나의 소탈하지 않은 자규적인 말투와 신경질적인 모습에 오래전부터 거부감을 느껴온 듯했다. 카차를 찾고 있죠? 그가 네올리도프를 돌아보았다. 카차는 계속 일하고 있어요. 청소를 하고 있죠? 방금 전까지 여기 우리 남자 방을 치웠고 지금은 여자 방을 치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벼룩만큼은 치울 수가 없네요. 아주 기승을 부려요. 그나저나 마샤는 저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가 마리아 파블로바나가 있는 구석을 고갯짓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수양딸의 머리를 빗겨주던데요? 란체바가 말했다. 저 아이가 우리에게 일을 퍼뜨리지는 않겠지? 크릴초프가 말했다. 아니야, 내가 확실히 하고 있어. 얘는 이제 깨끗해. 마리아 파블로바나가 말했다. 애를 데려가. 그녀가 란체바를 돌아보았다. 내가 가서 카차를 도와야겠어.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 모포도 가져올게. 란체바는 여자아이를 데려가더니 어머니 같은 부드러운 태도로 아이의 통통한 작은 손을 끌어당겨 무릎에 앉히고 설탕 조각을 건넸다. 마리아 파블로바나가 나가자 두 남자가 끓인 물과 식량을 들고 들어갔다. 네. 12번째입니다. 들어온 남자들 중 한 명은 그다지 키가 크지 않은 야윈 젊은이로 천을 덧댄 짧은 털외투를 입고 긴 부츠를 신었다. 그는 뜨거운 물이 담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주전자 2개를 들고 손수건에 싼 빵을 겨드랑이에 낀 채 가볍고 재빠른 걸음으로 걸어왔다. 우리 공장님께서 나타나셨네. 그가 찻잔들 사이에 주전자를 내려놓고 빵을 마슬로바에게 건네며 말했다. 우리가 근사한 걸 샀어. 그는 털외투를 벗어 다른 사람들의 머리 넘어 침상 구석으로 던지며 계속 말했다. 마르켈이 우유와 달걀을 샀다니까. 정말이지 오늘 밤에는 무도회라도 열어야겠어. 그런데 키릴로브나의 청결함은 완전히 미적인 수준에 도달했는걸. 그가 빙그레 웃으며 란체바를 쳐다보았다. 자, 이제 차를 끓여줘.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이 남자의 외양 전체에 그 몸집과 목소리와 시선에 활기와 쾌활함이 감돌았다. 또 다른 사람은 정반대로 우울하고 침울해 보이는 남자였다. 역시 키가 크지 않고 앙상한 데다 붉어진 광대뼈, 훌쭉한 볼, 잿빛 안색, 연한 녹색을 띤 아름다운 눈동자, 넓은 미간, 얇은 입술을 지녔다. 소물된 낡은 코트를 입고 부츠에 덧신을 신은 차림이었다. 그는 항아리 2개와 나무 껍질로 만든 바구니 2개를 들고 왔다. 란체바 앞에 짐을 내려놓은 그는 목만 까딱해 네올리도프한테 인사를 하며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러다 마지못해 땀에 젖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는 바구니에서 식량을 꺼내 천천히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 두 정치범은 민중 출신이었다. 첫 번째는 농민인 나바토프였고 두 번째는 공장 노동자인 마르켈 콘드라치예프였다. 마르켈이 혁명운동에 뛰어든 것은 이미 중년인 35에 이르러서였다. 나바토프는 18살 때부터였다.
그래 농민은 18살부터, 노동자는 35부터였습니다. 마을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비범한 재능으로 김나지움에 들어간 나바초프는 그곳에서 공부하는 내내 과외 수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졸업할 때는 금메달까지 받았지만 140년 전에도 과외를 대학에는 지나가지 않았다. 자신의 출신 계급인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방치된 형제들을 계몽하겠다고 이미 7학년 때 결심을 굳혔기 때문이다. 그는 그 결심을 실행에 옮겼다. 우선 큰 마을의 서기가 되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들 사이에 소비 생산조합을 세웠다는 이유로 곧 체포됐다. 처음에는 8달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고 그 이후 비밀 감시를 받았다. 그는 석방되자마자 또 다른 현의 마을로 가서 교사로 자리 잡은 후 똑같은 활동을 했다. 그는 다시 체포됐고 이번에는 1년 2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감옥에서 그의 신념은 한층 확고해졌다. 두 번째 형기가 끝나고 나서 그는 페름현으로 유행을 떠났다. 그는 그곳에서 탈주했다. 다시 체포되어 7달 동안 감옥에 구금되었다가 아르한겔스크 현으로 유행을 떠났다. 그곳에서는 새로 즉위한 짜르에게 선서하기를 거부했다는 제목으로 야쿠츠크주 유행을 선고받았다. 그래서 그는 성인기의 절반을 투옥과 유형 생활로 보냈다. 이 모든 편력에도 그는 원한을 담아두지 않았고 그 힘은 약해지기는커녕 한층 더 불타올랐다. 그는 무엇을 먹든 소화를 잘 시키는 원기왕성한 사람으로 언제나 한결같이 활동적이고 쾌활하고 활기찼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결코 후회하지 않았고 그 무엇도 미리 지레짐작하지 않았으며 현재의 온 힘을 다해 자신의 두뇌와 민첩함과 실무 능력을 발휘했다. 자유의 몸일 때는 스스로에게 부과한 목적을 위해, 즉 노동자 대중, 특히 농민 대중의 계몽과 단계를 위해 일했다. 자유를 속박당할 때는 자신만이 아니라 동료들을 위해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생활을 마련하고자 그 못지않은 힘과 실무 능력을 발휘했다. 그는 무엇보다 공동체적 인간이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만족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동료들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요구했고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자지도 먹지도 않은 채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었다. 그는 농민답게 부지런하고 영리하고 손끝이 야무졌다. 또한 절제가 몸에 붙어 달리 노력하지 않아도 예의를 지킬 수 있었으며 타인의 감정뿐 아니라 타인의 견해에도 늘 주의를 기울였다. 과부인 연로한 어머니는 그를 모르고 미신에 푹 빠진 농민이었다.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셔서 나바토바는 일을 돕기도 하고 몸이 자유로울 때면 찾아가기도 했다. 집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는 어머니의 생활을 샅샅이 살피며 일손을 거들었고 예전에 동료였던 젊은 농민들과도 계속 교제를 나누었다. 그들과 싸구려 입담배를 종이에 말아 피웠고 주먹 싸움도 했고 모두가 어떻게 속고 있으며 그들을 옥죄는 기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설명해 주었다. 혁명이 민중에게 무엇을 줄지에 대해 생각하고 말할 때면 언제나 자신의 출신 계층인 민중이 이전과 또 거의 똑같은 조건 속에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저 민중이 토지를 소유하되 지주와 관리가 없어야 했다. 그가 상상하기에 혁명은 민중의 근본적인 생활 형식을 바꾸어서는 안 됐다. 그 점에서 노브드보로프의 추종자인 마르켈 콘드라치예프와도 의견이 달랐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혁명이란 건물 전체를 부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열렬히 사랑하는 그 아름답고 견고하고 거대한 옛 건물의 내부를 다른 식으로 배치하는 것이라야 했다. 종교면에서도 그는 역시 전형적인 농민이었다. 형이상학적인 문제나 모든 근원들의 근원이나 사후 세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아라고에게 그렇듯, 아라고는 이 프랑스와 도미니크 아라고, 프랑스의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랍니다. 아라고에게 그렇듯 시는 그에게 이제껏 그 필요성을 느껴본 적 없는 가설이었다. 그는 세상의 기운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며 모세가 옳은지 다윈이 옳은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동료들이 그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다윈주의도 그에게는 엿새 동안의 천지 창조와 마찬가지로 사색을 위한 놀잇감에 불과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관한 문제는 그의 흥미를 끌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세상 안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언제나 그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리고 모든 농민들이 공통으로 간직한 확고하고도 평온한 신념을 품고 있었다. 동물과 식물의 세계에서는 어느 것도 죽지 않고 끊임없이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뀌듯, 예를 들어 그름이 알곡으로, 알곡이 암탉으로, 올챙이가 개구리로, 애벌레가 나비로, 도토리가 떡갈나무로 바뀌듯 인간도 소멸하지 않고 그저 변하기만 할 뿐이라는 신념이었다. 그는 그것을 믿었다. 그랬기에 죽음의 눈을 언제나 씩씩하게 심지어 쾌활하게 직시했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굳건하게 견뎠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는 일하기를 좋아했고 언제나 실제적인 일을 하느라 분주했으며 그와 똑같은 실제적인 일을 하도록 동료들의 등을 떠밀었다. 이 죄수무리에 속한 민중 출신의 또 다른 정치범인 마르켈 콘드라예비치는 기질이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15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고 모욕받고 있다는 어렴풋한 자각을 억누르기 위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가 이 모욕감을 처음 느낀 것은 공장의 소년들이 공장주 부인이 주최한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받아 갔을 때였다. 그곳에서 그와 동료들은 1코페이카짜리 피리, 사과, 금칠을 한 호두, 말린 무화과 열매 등을 받았고 공장주의 아이들은 마법사의 선물처럼 보이는 장난감을 받았다.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50루블이 넘는 물건이었다. 그가 20살 되던 해 이름 높은 여성 혁명가가 노동자 신분으로 공장에 들어왔다. 콘드라치예프의 특출한 재능을 알아본 그녀는 그에게 책과 소책자를 주기 시작했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처한 상황, 그 원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을 설명해 주었다. 자신이 처한 억압으로부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해방할 가능성이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오르자 그 상황의 부당함이 예전보다 더 잔혹하고 끔찍하게 느껴졌다. 그는 해방뿐 아니라 그 잔혹한 불공평을 확립하고 떠받친 자들에 대한 처벌을 열렬히 강구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들어서 콘드라티예프는 지식을 얻는 데 열광적으로 매달렸다. 사회주의적 이상의 실현이 지식을 통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뚜렷이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지식이 그가 처한 상황의 불공평을 보여주었듯 그 불공평을 잡아줄 것이라고 믿었다. 게다가 지식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여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끊고 창고지기가 된 후 더 많아진 자유시간을 모두 공부에 바쳤다. 혁명가는 그를 가르치다가 온갖 지식을 탐욕스럽게 빨아들이는 놀라운 재능에 깜짝 놀랐다. 2해 동안 그는 대수학과 기하학과 그가 특히 좋아할 역사를 배웠고 온갖 문학작품과 비평서, 특히 사회주의 관련 저작을 탐독했다. 혁명가가 체포됐고 콘트라치예프도 소지품에서 금서가 발견되어 함께 붙잡혀 감옥에 갇혔다가 이후 볼로고다 현으로 유행을 떠났다. 그곳에서 노보드로포프를 알게 되어 혁명 서적을 한층 더 많이 읽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사회주의적 시각을 한층 굳게 다졌다. 유형 생활을 마친 뒤에 그는 규모가 큰 노동자 파업의 지도자가 됐다. 그 파업으로 결국 공장이 파괴되고 공장장은 살해당했다. 그는 체포되어 권리박탈과 유형을 선고받았다. 종교에 대해 그는 현존하는 경제체제에 대해서와 똑같이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자신의 성장 환경을 이룬 신앙의 우매함을 깨닫고 나서 처음에는 두려움을 품은 채 하지만 나중에는 희열을 느끼면서 신앙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애썼으며 자신과 선조들을 옥죄인 기만에 복수라도 하듯 사제와 종교적 교의에 대해서 신랄하고도 심술궂게 지치지도 않고 비웃으댔다. 그는 금욕적인 생활에 몸이 되어 최소한의 것에도 만족했고 어린 시절부터 노동을 익힌 사람답게 근육이 발달한 남자여서 어떤 육체 노동이든 수월하고 민첩하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은 감옥에서든 숙박소에서든 학습을 계속하기 위한 여가였다. 그는 지금 마르크스의 저작 1권을 공부하고 있었으며 그 책을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 자루에 아주 조심스럽게 보관했다. 노보드보로프 외에는 어느 동료에게나 신중하고 무심하게 대했다. 하지만 노보드보로프에게는 아주 헌신적이었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그의 견해를 반박할 수 없는 진리로 받아들였다. 일사들에 대해서는 온갖 유용한 활동의 장애물로 여기면서 극복하기 힘든 경멸을 품었다. 하지만 마슬로바에게는 연민을 느껴 다정하게 대했다. 마슬로바를 상류계급이 하층계급을 착취한 사례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는 네올리도프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그와 거의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네올리도프가 인사를 건넬 때면 절대로 그의 손을 잡지 않고 그저 자신이 내민 손을 네올리도프가 잡을 수 있게 허락할 뿐이었다.